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혜진 작가님의 불과 나의 자서전입니다. 줄거리부터 바로 들려드릴게요. 홍이는 남일동에서 나고 자랐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홍이가 남일동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남일동은 남일도라고도 불리는데 여러 번 재개발이 무산되는 바람에 섬처럼 고립되어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홍이는 중학교 3학년 때 남일동을 벗어나게 됩니다. 남일동이 반으로 쪼개지면서 중앙동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이죠. 남일동을 벗어난 그해 여름, 장마로 집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홍인의 반에도 피해를 입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애는 우리 반에서 유일하게 남일동에 살던 아이였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남일동에 사는 아이들, 나를 포함해서 꽤 있었지만 남일동이 분리되고 분리된 구역이 중앙동으로 편입되면서 자연스럽게 남일동을 벗어나게 된 탓이었습니다. 그 애가 달산 바로 아래의 동네에 살았다는 건 나중에 알았습니다. 달산에서 쏟아진 흙더미가 산 아래 가옥들을 덮치고 다행히 죽은 사람은 없었지만 수십 명이 길바닥으로 나앉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담임은 근환이가 며칠간 학교에 나오지 못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후 학교에선 달산 재해민들을 위한 모금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당시로서는 꽤 큰 금액을 어머니가 선뜻 내주었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동참했던 기억이 납니다. 장마가 끝난 뒤엔 불볕더위가 이어졌고 나를 포함한 사람들은 달산의 비극을 금방 잊었습니다. 근환이가 다시 학교에 나왔기 때문에 그곳의 일은 해결이 되었구나 짐작했을 뿐입니다. 달산을 산책하던 외지 사람들이 재해민들의 텐트와 천막에 불만을 제기했다는 건 그로부터 한참 더 시간이 흐른 뒤에 알았습니다. 근환이는 겨울방학이 오기 전에 전학을 갔고 달산 아래 임시로 쳐놓은 텐트니 천막이니 하는 것들도 말끔히 철거되었습니다. 그 애와는 사적인 대화를 나눌 정도로 가깝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처럼 짐을 챙겨 나가는 그 애를 멀뚱히 지켜보았던 것 같습니다. 중앙동까지 나붙었던 현수막도 그 무렵엔 모두 사라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공시한 날짜까지 불법 설치물을 철거하지 않을 시에는 벌금을 부과할 거라는 경고문이었습니다. 그만큼 도와줬으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야지. 언제까지고 다른 사람 도움만 바라면 된다니? 적어도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산 아래를 그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다니라는 거야? 안 그러니? 공무원들이 달산 아래 임시 거주지를 강제 철거한 일에 대해 어머니가 이상할 정도로 냉랭하게 말했기 때문에 나도 더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조금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남일동으로부터 멀리, 더 멀리, 어떻게든 가능한 한 더 멀리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말입니다. 우리는 남일동에서 살았다고 할 수도 없다. 어쩔 수 없이 몇 년 그 동네에 있었던 거지. 어디 가서 그런 말은 꺼내지도 마라. 며칠 전 식탁에서 무심코 남일동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그런 뒤엔 숟가락을 소리나게 내려놓고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일생을 통틀어 자신이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은행 빚을 내는 부담을 감수하고 경매에 뛰어들고 무리하게 집을 사고 팔며 달산이 올려다 보이는 그 동네를 악착같이 떠나온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람은 평생 한 번쯤 그런 각오로 감행하는 일이 있어야 하고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돌아설 줄도 알아야 한다는 말까지 한 뒤에야
아버지는 다시 숟가락을 집어들고 밥을 떠서 입안 가득 밀어넣었습니다. 그것이 30이 넘도록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아무 계획도 없이 하루하루를 소진하는 나를 야단치는 말이라는 걸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신이 여전히 나를 기다려주고 있고 참아내고 있다는 호소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무엇이든 해보라는 다그침이라는 것도 모를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더는 아버지 앞에서 남일동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알레르기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여행사에 취직한 그녀는 다른 직원들의 충고를 무시한 채 직장 내 따돌림을 당하던 직원을 챙겼었는데요. 얼마 못 가 따돌림을 당하던 직원이 퇴사하자 그 따돌림은 그녀에게 이어졌습니다. 이후 그녀는 알레르기에 시달렸고 퇴사 후 몇 년간 치료를 받아왔지만 호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겨울 알레르기 약을 처방받으러 약국에 들른 그녀는 남일동으로 새로 이사온 주혜와 수아 모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알레르기에 대해 얘기하게 됩니다. 해가 바뀌기 전에 나는 사직서를 쓰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사무실에서 썼던 소지품을 상자 하나에 담아 귀가하면서 포기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무책임하게 회사를 나가버린 그 사람에 대한 원망, 끝까지 싸우지 못했다는 자책, 감당하지 못할 일을 벌였다는 후회, 나를 뒤흔드는 그런 감정 속에서도 내가 한 일이 정말 옳은 일이라는 생각만은 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모든 일엔 다 원인이 있는 법이라고, 이유 없이 벌어지는 일은 없다고 내 부모는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한밤에 나란히 누워 매사 옳고 그른 것을 따져가며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 당신들의 자식이 사람들 눈 밖에 나는 건 당연하다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도 모릅니다. 나를 무시하고 따돌리고 골탕 먹인 사람들도 나쁘지만 정말 나쁜 사람은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자신들이라고 스스로를 탓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내가 피부과와 내과, 대학병원을 수없이 들락거리던 지난 3년간 내 부모는 그런 말을 입 밖으로 꺼낸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한두 달씩 먼 지역의 치유센터를 오갈 때에도, 날 괴롭혔던 사람들을 모두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을 때도, 알레르기의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의사와 언쟁을 벌일 때에도 나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다들 몰라서 가만히 있는 줄 아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빠른 말만 하는 사람을 누가 좋다고 해. 어머니가 타이르듯 내게 그런 말을 건넬 때도 있었지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하는 게 뭐가 나쁜 건데? 내가 눈에 불을 켜고 싸움을 시작할 기미를 보이면 괜히 열낼 거 없다. 네 엄마도 속이 상해 하는 말이지. 그만 들어가라. 아버지가 중재하듯 나를 방 안으로 몰아넣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수없이 다짐하고 어렵게 감행했던 일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들, 사람들의 미움과 분노를 불러오는 일들, 그런 일들이라는 게 늘 뭔가를 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항복하듯 두 손을 들고 침묵하는 편에 서게 되는 이유가 있다고 말입니다. 젊은 날의 결기나 기계 같은 것들은 쓰러지기 마련이고 나 역시 예외가 아닐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당신들이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여긴 건지도 모릅니다. 주애는 차분하게 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약국을 오가는 사람들에게도, 자꾸만 자신에게 관심을 돌리려는 수아에게도, 다른 어떤 것에도 주의를 빼앗기지 않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이 극에 달했고, 회사를 나온 뒤로는 누구도 만나지 않고 지낸다는 이야기까지 한 뒤 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주애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으므로 나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오해할까봐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괜찮아요. 홍희 씨, 힘들면 그만해도 돼요. 주애가 그렇게 다독여주지 않았다면 아마 더 말하기를 포기했을 겁니다. 다 지난 일이고 사실 별일도 아닌데 이러고 있는 게 한심하죠. 그죠? 그리고 내가 중얼거렸을 때 주혜가 대답했습니다. 홍희 씨,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죠. 그걸 말했다고 따돌리는 인간들이 나쁜 거예요. 주혜는 내 쪽으로 고개를 숙이고 목소리를 낮춘 채 한마디 더 했습니다. 정말 그런 인간들은 개새끼들이에요. 미친 새끼들. 개새끼들. 미친 새끼들. 나는 그 말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 누구도 한 번도 이렇게 말해주지 않은 걸까 싶을 정도로 속이 시원해져서 수아가 보고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그 말을 몇 번이고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주애는 긍정적이고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이사 온 후 방치되었던 남일동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남일동의 어두운 골목길에 가로등을 세웠고 골목 사람들은 주애를 아른 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월 초순 무렵엔 마을버스를 들여오기 위해 청원서를 들고 동네를 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 앞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인데요. 마을버스 청원하는 것 때문에 왔어요. 여기까지 마을버스 들어오면 다들 편하시잖아요. 사람들은 경계심 어린 눈초리로 주애와 수아, 나를 훑어보았습니다. 주애가 시청과 구청에서 받아온 안내문과 청원서를 보여주고 몇 번이고 같은 설명을 하는데도 경계심을 누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꿍꿍이가 있을 거라는 의심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마을버스? 그거 들어오면 돈 내야 하는 거 아니오? 누군가는 그렇게 쏘아붙였고, 뭘 제대로 알고 합니까? 괜히 사람들 개인정보 유출하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아이고 세대, 이 동네 사람들 마을버스 없어도 잘만 다녀요. 몇십 년 동안 그랬어. 괜히 들쑤시고 다니지 말아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도 여럿이었습니다. 내 눈엔 모두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친절이나 호의를 받을 줄 모르는 사람들, 선이나 진심에 찬물을 끼얹는 이들, 무례와 몰상식이 몸에 밴 인간들. 그러니까 외지 사람들이 남일도 할 때 그 남일도의 진짜 모습을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샛별 미용실이었습니다. 주애네 집 골목을 나오면 맞은편에 바로 보이는 가게였습니다. 미용실이라는 간판을 달아놓긴 했지만 어느 날은 출입문 앞에 메주를 한가득 걸어놓고 또 어느 날은 가게 내부에 고추를 널어 말리고 또 어떤 날에는 허들의 옷을 파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계세요? 사장님 계세요? 우리가 갔을 땐 파마 수건을 뒤집어 쓴 여자 둘이 가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 요 앞에 애 데리고 이사 온 사람이구만. 머리하러 왔어요?
여기 앉아요. 이쪽으로 와요. 주의 뒤에 서 있는 수아를 보고 한 사람이 얼른 소파에서 일어나 미용의자로 옮겨갔습니다. 어쩐지 우리 셋을 훑어보는 듯한 눈빛이 싫어서 나는 소파 끝에 걸터 앉아 계속 가게 바깥을 흘끔거렸습니다. 주인이 오면 얼른 용건을 전하고 그곳을 나올 생각이었습니다. 기다려도 주인은 오지 않고 여자 둘은 끊임없이 떠들었습니다. 왜 몇 해 전에도 애 하나 데리고 이사 온 애엄마 하나 있었잖아? 왜 저 도서관 후문 쪽에 기억나지? 에휴, 그 집은 애가 중학생인가 그랬지. 애가 훨씬 컸어. 맞다, 그러네. 야무진 사람이었는데. 아유, 크나 작으나 애 혼자 키우는 게 뭐 쉬운 일인가? 요새는 대학 보내고 나서도 한참 뒷바라지 해야 하잖아. 주애는 웃는 얼굴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괜찮냐는 듯한 표정으로 나와 눈을 맞추고 칭얼거리는 수아를 달래고 흐트러진 청원서 뭉치를 매만지면서도 참을성 있게 그 사람들의 대화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애 아빠는 어디 갔어요? 그리고 못 참겠다는 듯 미용의자에 앉아있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혼했어요. 3년 전에요. 주애가 곧장 그렇게 답할 줄은 몰랐는지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어린 수아가 거기 있다는 걸 알게 된 사람들처럼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수아를 한 번씩 돌아다 보았습니다. 괜찮아요. 수아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뭐. 주애가 말했고 이번엔 소파 옆 간이의자에 앉아있던 사람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딱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참고 사는 거지. 애도 어린데 덜컥 이혼을 하면 어째? 혼자서 어떻게 키우려고? 철없는 시절에 결혼했고 덜컥 수아가 생겼고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는 사람이라 이혼해버렸다고 대답하며 주애는 곁에 앉은 수아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럴 때 수아는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처럼 제 엄마 품에 안긴 채 사람들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곤 했습니다. 벌 받는 건지도 모르죠. 주애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왜 저런 말을 할까 싶은 마음에 주애를 돌아보았는데 주애는 얼른 내 시선을 피하며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혼자 애 키우는 거 어렵죠. 힘들고요. 그러니 청원서에 서명 좀 해주세요. 마을버스 다니면 좋잖아요. 저도 일 다니기 좋고 애한테도 좋고 동네 분들도 편하고요. 청원서를 받는 일이 그토록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번거로운 일일 거라고 짐작은 했지만 주민들을 어르고 달래고 그들에게 애원하고 사정하다시피 해야 하는 일일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3시간 동안 청원서에 서명을 해준 건 미용실을 지키던 2 여자를 포함해 단 4명이 전부였습니다. 사람들 진짜 너무하네요. 다들 정말 왜 이러는 거예요? 이 집 저 집 다니며 장사꾼 취급이나 당했다는 생각에 그렇게 투덜거렸는데 뒤따라오던 주애가 말했습니다. 다들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여유가 없으면 뭐든 겁부터 나잖아요. 주애는 한마디 더 했습니다. 괜찮아요. 내일 다시 가보면 돼요. 아니다. 아예 안내문 같은 걸 하나 만들면 어때요? 약국 앞에도 하나 붙이고요. 미용실에도 하나 붙여달라고 하고요. 뭘 그렇게까지 해요? 내가 말했고 주애가 대답했습니다. 나한테 필요한 일이잖아요. 내가 원해서 하는 거고요. 원래 아쉬운 사람이 뭐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듬해 봄,
주회가 마을버스까지 들여오게 되자 동네에는 주회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회가 몰고 온 변화는 남일동이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갖게 했고 이전에 없었던 활기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주회에 숨겨진 과거가 폭로되자 사람들의 태도는 순식간에 변해버리는데요. 자서전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홍이는 이 모든 이야기를 부모님의 이야기인 듯 주회의 이야기인 듯 한 발짝 물러나 관찰하듯 해나갑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곳이 곧 자신인 양 구역을 나누고 스스럼 없이 차별했습니다. 그녀는 그 마음을 불편하게 여겼고 벗어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김혜진 작가님은 집, 터전,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다루고 있는데요. 이전에 읽었던 중앙역에서는 노숙자들의 삶을 엿볼 수 있었죠. 불과 나의 자서전에서 등장하는 중앙동과 중앙역이 오버랩되면서 마치 동시간대에 존재하는 각자 다른 장소에서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 묘한 기분이 들었는데요. 불과 나의 자서전은 사실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라 씁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피할 수만은 없는 이야기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